그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2024년도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사람은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인 것 같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눈 많이 내렸던 날이었잖아요. 그게 그 토요일이었나요? 그 이낙연 대표하고 토요일 맞네. 그날 눈이 엄청나게 많이 내렸잖아요. 그런데 그 이낙연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가 희한하게 아침에 만났어요. 몇 시에 만났는가? 아침 10시에 만났어요. 어디서 만났냐면은 저기 이제 정동에 쭉 그 덕수궁 돌담길 끝나는데 해가지고 그 서울시 의회에 있는데 하고 그 중간 정도에 쭉 올라가면 뭐가 나오냐면은 영국 대사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영국 대사관 올라가기 전에 식당이 있어요. 거기 식당에 공무원들도 그 고위 공무원들도 이렇게 많이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거기가 분위기도 좋고 음식도 괜찮고 해가지고 저도 종종 가는 식당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은 달개비라고 하는 식당이에요. 그런데 이 달개비라고 하는 식당에서 이낙연, 이재명 두 사람이 10시에 만났어요. 근데 참 희한하다. 저는 달개비 가가지고 맨날 밥만 먹었지 차 마신 적은 없는데 왜 10시에 만나지? 10시면 조금 이르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대개 한 11시쯤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다가 시간 됐네 12시네 그러면 뭐 이왕 만남 김에 점심이나 같이 먹읍시다. 이렇게 한 경우가 많고 그게 아니면 아예 만남 시간을 12시에 만나가지고 그냥 밥이라도 이렇게 먹으면서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갖다가 또 현안이 좀 많겠습니까? 두 분 사이에. 그런데 희한하게 이 두 사람이 11시도 아니고 12시도 아니고 10시에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몇 시에 헤어졌는가? 11시에 헤어졌어요. 그래서 참 그 희한하다 그 생각을 갖다가 제가 했는데 그런데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에는 예컨대 제가 서정욱 변호사하고 만날 때에는 둘이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만난 거고 일이 있기 때문에 만난다라고 하는 건 사람과 사람이 만난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인인성사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나는 건데 이재명과 이낙연은 문제가 지금 민주당의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가 있습니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낙연 대표가 분당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지금 그러지 않아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들어와가지고 아주 강력한 적을 만났는데 적전 분열 현상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둘이 힘을 합쳐야지 내년 그 올해 총선에서 그 의미 있는 그 좋은 결과가 일어날 것인데 그런데 지금 보면 둘이 이제 헤어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공통의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면은 이재명 대표 보고는 이낙연 대표가 당신이 현직 대표고 권력이 있으니까 좀 양보하시오.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가 한참 선배잖아요. 한참 선배니까 그 선배님 그래도 이제 제가 뭐 부족한 게 있지만 그래도 이제 선당 후사 뭐 이런 정신 뭐 그런 걸 갖다가 들먹이면서 선배님 좀 양보해 주세요.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봉합해야 되는데 만나는 시간부터 제가 봤을 때는 두 사람은 하나의 명분, 사진을 찍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다. 근데 저만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 그 다음에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제가 어떤 그 기자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낙연과 이재명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한 게 20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10시에 만나가지고 11시에 헤어졌는데 사실은 10시 20분에 이제 그 할 얘기가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둘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근데 서로 뭐 멀뚱멀뚱 눈싸움하고 있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 달개비가 제가 봤을 때는 지하에 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 지하도 있고 지상에서 만났을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지하에서 먼 산 바라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시계만 바라보고 뭐 시간이 가나 안 가나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그래도 이제 1시간 채웠으니까 가자 하면서 그렇게 헤어졌다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은 그 지난주 토요일에 두 사람의 만남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만남이 아니고 그 헤어짐을 위한 만남이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어떤 배우가 뭐 사랑하기 때문에 뭐 이혼한다 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하게 말도 안 되는 만남을 갖다가 한 것이다. 그런데 두 사람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대로 이낙연 대표는 이낙연 대표대로 내가
이낙연 대표를 잡는 모습이라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내보내야지 사람들이, 민주당을 지지한 사람들이 욕을 안 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이낙연 대표는 이낙연 대표대로 그래도 내가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모습이라도 보여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민주당을 나가야,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덜 욕을 갖다 먹지 않을 것인가. 이런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딱 부합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언제 만났습니까? 12월 30일에 만났잖아요. 그러면 1월 1일, 1월 2일에 만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왕 헤어질 거 12월 30일, 그렇다고 12월 31일은 일요일인데다가 마지막 날이니까 모양이 더 안 좋으니까 그냥 이왕 만나서 헤어질 거 12월 30일에 만나가지고 어찌됐든지 간에 서로 노력은 한 것 같은 모습은 보여주는 그런 현상으로 헤어지는 것이 시기적으로나 뭐로 보나 제일 좋은 것 같다. 그런데 또 소품까지 등장했잖아요. 눈이 그냥 펑펑 내렸잖아요. 덕수궁 돌담길에서 눈이 펑펑 내리는데 연인도 아니고 서로 어떻게 보면 속으로 원수일 것 같은데 그 두 사람이 눈이 이렇게 펑펑 내리는 가운데 헤어지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보여준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표는 뭐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갖다가 하니까 저는 이낙연 대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낙연 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첫 번째, 감정. 이낙연 대표는 이재명 대표에게 감정이 좋을 수가 없죠. 이낙연과 이재명은 악연인 거죠. 왜냐하면 치열하게 대선 경선에서 붙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경선이라고 하는 게 뭐 재판도 마찬가지예요. 그 고상하게 재판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총칼만 안 들었지 전쟁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칼만 안 들었지 상대방을 찌르는 거거든요. 후벼 파는 거거든요. 뭘로? 말로. 그런데 경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 그 이낙연 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생각을 했을 것인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당 지지자들, 뭐 검사들이 생각하는 것과 별로 다를 것 같지가 않아요. 이낙연 대표가 기자 출신이긴 하지만 서울대 법대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조 기자도 하셨을 거고요. 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낙연 대표가 알고 있기로는 이재명 대표가 행한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이야 뭐 쌍방울도 드러나고 백현동도 드러나고 그러지만 그 뭐 법인카도 드러나고 그랬지만 이미 2021년 8월 31일 현재 이낙연 후보가 보고 받았을 때 그 보고만 딱 듣고도 야, 이재명은 범죄자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DJ와 노무현으로 그 대표되는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었을 것인가.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송영길 전 대표도 있었고 뭐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해찬 전 대표도 있었고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 가지고 어찌됐든지 간에 그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낙연 그 대표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것이 벌어진 것이다. 그런데 결과라도 그나마 좋았으면 어찌어찌 넘어갔을 텐데 결과도 사실은 이낙연 후보는요, 제 생각에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어떻게 보면 한 수 밑으로 봤을 거예요. 서울대 법대 후배이기도 하지만 정치에 뭐 정이라도 아나, 정치의 지읒자라도 아나, 내가 나가면 이제 단박에 이겼을 것이다라고 본인은 생각을 갖다 했을 것인데 본인이 당대표 탈락하고 이재명 후보가 온갖 비리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구설수에 오르고 심지어 이제 법인카드까지 터지면서 결국은 정권을 갖다가 뺏기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낙연 대표한테는 쌓여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이낙연 그 대표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돌아가는 것이, 윤석열 정부 돌아가는 것이 양에 차겠습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막 짜증이 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도 짜증이 나고 윤석열 대통령도 짜증이 나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 것인가. 야, 내가 나갔으면 내가 되는 건데, 그럼 내가 대통령 됐으면 지금 우리나라보다 그 본인이 대통령 된 이낙연의 대한민국이 훨씬 나았을 건데라고 본인은 생각할 거 아니에요. 뭐 다른 사람들은 뭐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절대로 아니다라고 인정할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감정이 켜켜이 쌓여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대표 보고 이낙연 대표님 한번 만납시다라고 했을 때 그래? 이재명 대표가 나를 만나자고 해? 그럼 감정을 한번 훌훌 털어버리고 만나볼까? 이게 됐겠는가?
그게 안 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애당초 만났을 때부터 결별은 이별은 예정된 것이었다. 두 번째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는 이낙연 대표한테는 명분이 있어요. 어떤 명분이 있는가? 다른 명분도 아니고 지금 민주당의 당헌이라고 하는 명분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반드시 물러나야 된다라고 이낙연 대표는 생각하는데 그게 본인의 뇌피셜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재명은 뭐 형수한테도 이상한 말 하고 그 다음에 뭐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도 뭐 존경한다니까 뭐 진짜 존경한 줄 아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고문해가지고 사람 때려 죽인 사람까지도 공천하려고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저 사람은 저거 안 돼. 대표에서 내려와야 돼. 저런 행동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표야? 이게 아니고 이낙연 대표에게는 강력한 그 명분이 있어요.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잘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건 다름 아닌 민주당의 당원이에요. 민주당 당원 제가 찾아가지고 거의 그냥 외우다시피 하는데 당원 80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목부터가 부패 연루자에 대한 제재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은 이름에 민주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민주당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더불어서 다 민주적인 얼마나 좋은 사회입니까? 더불어서 민주래. 더불어서 백성이 주인이 된 사회래. 더불어서 백성이 주인이 된 당이래.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당원도 좋아요. 당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부패 연루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재를 갖다가 하는데 어떤 제재가 이루어지느냐? 당 사무총장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그 자리에서 기소와 동시에 기소한 다음부터 기소가 이루어진 다음부터 그 다음 날 아니면 그 다음 날 그 다음 주 한 달 뒤 이게 아니고 기소와 동시에 사무총장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기소가 되자마자 정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부정부패 혐의가 뭡니까? 뭐 부정부패 혐의가 뭐 이상한 데 가가지고 뭐 이렇게 뭐 훔쳐먹고 그런 것도 부정부패지. 그 다음에 뭐 이상한 거 뭐 받는 것도 뭐 부정부패지. 그런데 애당초 더불어민주당 당원에는 부정부패 혐의로 예를 들어놨어요. 그 예가 뭐냐면은 뇌물하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예요. 다시 말해서 이걸 갖다 정리를 갖다가 하면 민주당 당원 80조에 따르면은 민주당의 사무총장은 뇌물이나 불법 정치 자금 쉽게 말하면 돈봉투죠. 돈봉투를 처먹어 가지고 기소가 돼서 재판에 끌려 들어가게 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재판의 걸림과 동시에 정지시켜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부정부패 지금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그 몇 개인지 제가 세다 이제 잠들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혐의는 편의점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편의점에는 껌도 팔고 뭐 비싼 술도 팔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혐의는 뭐 어떻게 보면은 뭐 그 법인카드 쓰는 건 뭐 이렇게 그냥 뭐 그런 것이 그 약한 혐의일 수도 있지. 하지만은 굉장히 질이 나쁜 혐의이긴 하지만은 뇌물죄가 있잖아요. 그 성남 FC도 뇌물죄고 쌍방울 그건 아직 기소가 안 됐으니까 그다음에 뭐 대장동 백현동 이렇게 어마어마한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2번 3번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제가 이낙연 대표라고 하면 당원 80조 들이대면서 이재명 대표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당원을 이재명 대표가 그 당 대표가 되면서 개정을 했어요. 어떻게 개정을 갖다가 했냐면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옛날에는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서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를 이 윤리심판원을 당무위원회로 개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당무위원회의 대장이 누굽니까? 당대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자, 여기서 정리를 갖다가 하면 이낙연 대표는 어떻게 주장을 하느냐. 이재명 대표 보고 아니 당신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뇌물죄로 기소돼가지고 일주일에 뭐 2번 3번씩 재판받고 있잖아. 그런데 우리 당원에 따르면 그런 사람은 기소와 동시에 당직자의 직무를 그 직무에서 배제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변명을 갖다가 하냐면 선배님 맞습니다. 하지만
그 80조 3항에 보면은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가 이 징계를 안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당무위원회가 안 했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낙연 대표는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장동 관련해 가지고는 내 측근인 남 실장이 제보했어. 그게 무슨 정치 탄압이야. 이게 정치 탄압이야? 이렇게 말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재명 후보를 콕 찍어가지고 뒷조사를 삭삭삭 한 다음에 아,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아니면 없는데도 불구하고 혐의를 갖다가 만들어. 그래가지고 이재명 뇌물받았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당원 80조 3항에 해당될 수가 있죠. 하지만 이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며칠 전에 이걸 갖다가 대장동 등을 제보한 사람이 누구냐? 검찰이 아니잖아요. 누구냐? 그 남 실장인데 그 남 실장은 누구냐? 그 이낙연 대표의 측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정치 탄압이라고 하는 것이 이 경우에는 해당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서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를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징계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고치지만 않았으면 아무리 지금 민주당의 그 윤리심판원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한테 면책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스스로 이거 셀프 면책한 거 아니냐. 이 이야기를 이낙연 대표는 진짜 하고 싶어서 그냥 뭐 여기까지 이렇게 막 그 목구멍까지 차오르고 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평우 실장이 이낙연 대표의 최측근이었으니까 그 말을 갖다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이낙연 대표가 지금 멸콩TV를 뭐 안 보시겠죠. 근데 만약에 보시고 있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맞아. 저게 내 생각이야 라고 혹시 이야기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일단은 그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낙연과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를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두 사람 사이에는 감정의 골이 너무 깊다. 두 번째, 이낙연 대표는 당원이라고 하는 막강한 명분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그 사퇴를, 퇴진을 강력하게 주장을 갖다가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꿈쩍도 안 한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이재명한테 고개를 숙이고 내가 들어가가지고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이 그 당대표를 계속하고 만약에 혹시 또 1당이 될지 2당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1야당이 되는 건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내가 용납 못한다. 이게 두 번째인 거고 세 번째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 여태까지 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뭐 이게 뭐 아니면 말고지 뭐. 그 세 번째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낙연 대표는 지금 미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낙연 대표는 포스트 이재명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 혐의가 10개도 훨씬 넘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만 스쳐도 사망이에요. 하나만 걸리면 스쳐도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거의 뭐 1년 반 넘는 그 기간 동안을 이재명 대표가 아니죠. 그 2021년 대장동 사태 터졌을 때부터 그 계산해 보면은 한 2년 반 된 거죠. 그 오랜 기간을 꾸역꾸역 잘 버텼는데 제 생각에는 이낙연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내년 총선까지, 빠르면 내년 총선까지, 늦어도 아무리 늦어도 2027년 대선까지는 이재명 대표가 버틸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대표가 신당을 탈당했죠. 이제 뭐 탈당한 거겠지? 탈당했나? 잘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1월 4일 날 신당 창당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이낙연 대표를 우르르 쫓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게 아마 그런데 그래요. 저는 저 이낙연 정도 되는 거물이 움직이면 적어도 호남에서 한 절반 이상은 따라가고 그다음에 지금 무슨 선택 선택과 정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네 분 조응천 의원부터 해가지고 그런 분들은 막 쌍수 치면서 천하용인처럼 당연히 저는 이제 저희 이낙연 대표님 저는 지지합니다. 쫓아갑니다.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막상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탈당한 사람은 이석현 전 의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민주당의 현역 국회의원들이나 이제 민주당에서 출마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이 거봐라 이낙연 저기 찻잔 속의 태풍같이 될 것이고 아무것도 큰 의미 없다. 그런데 혹시 이제 탈당하면은 이제 이게 찜찜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대표 나가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막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낙연 대표는 지금 현재를 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낙연 대표는 미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낙연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그 많은 혐의 중에 하나라도 무조건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이제 해수욕장 같은 데 가면 그렇게 저희 요즘은 있는지 모르겠어. 저희 때는 뭐 그냥 해수욕장이라고 해봤자 뭐 그냥 바닷가에다가 텐트 하나 쳐놓고 그냥 뭐 이렇게 텐트에다가 샤워기 같은 거 하나 해놓고 그게 해수욕장이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가보면 뭐가 있느냐. 인형 뽑기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이상한 조잡한 총으로 인형들 쭈르 해놓고 맞춰가지고 넘어지면 그거 내 거, 넘어지면 그거 내 거, 이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낙연 대표는 제가 봤을 때 그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이재명이라고 하는 인형이 한 10몇 개가 있는 거예요. 한 20개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렇게나 쏴도 그 중에 한 2억에는 맞겠지. 그런데 그 두 중 하나라도 맞으면은 그러면 끝이지 라고 생각을 갖다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빠르면은 그 올 4월 총선 이전에 늦어도 2027년 대선이 오기까지는 충분히 그 이재명 대표가 낙마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에 뭘 생각하겠습니까? 포스트 이재명을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포스트 명을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재명 대표가 낙마했을 때 생각난 사람이 누가 있는가? 뭐 그러면은 제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정청래 의원인데 정청래 의원이 포스트 이재명 깜이 될까? 그 다음에 최측근이라고 한 사람 누굽니까? 정성호 의원. 이분은 뭐 굉장히 점잖으신 분이라면서요. 그런데 정성호 의원이 그걸 갖다 할 수 있을까? 뭐 아니면 좀 젊은 사람 치면은 박주민 의원 정도 생각이 나는데 박주민 의원이 뭐 될까? 뭐 그렇다고 뭐 고민정이 고민을 하겠습니까? 뭐 누가 뭘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송영길 대표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야,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 물러나게 되면 탈락하게 되면 난데. 근데 왜 나를 갖다가 지금 감옥에 쳐놓고 있느냐 이 말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낙연 대표는 굉장히 냉정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3명, 4명? 아니 알았어. 지금 4명 왔지. 이 사람들은 내가 적어 놓을 거야. 그 다음에 몇 명 오나 보자. 1진, 2진, 3진, 4진 해가지고 나중에 이재명 대표가 탈락을 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을 때 결국은 나를 다시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낙연 대표는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시작은 뭐 미약하지만 뭐 끝은 창대하리라 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욥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거를 갖다가 아마 지금 이낙연 대표 집이나 아니면 이낙연 대표가 사무실을 갖다가 차리면은 제가 액자 하나 보내드릴 마음이 있어요. 뭐 내 시작은 미미했지만 내 끝은 뭐 창대하리라. 그거를 저는 이낙연 대표가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낙연 대표가 이렇게 3가지 감정도 그렇고 그 다음에 당원에도 위반되는 위헌적인 당대표다라고 본인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 구체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포스트 이재명이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 자체가 불쾌할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이재명 대표가 사라진 명주당을 다시 민주당으로 돌이킬 사람은 그거는 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12월 30일에 아무리 덕수궁 돌담길에서 눈이 펑펑 쏟아진다고 하더라도 그래 이재명 대표 내가 당신 열심히 도와줄게. 내년 총선에서 우리 한번 잘해봅시다.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거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 뇌피셜이다 이렇게 말씀을 갖다가 드리는데 제가 봐도 제 생각이 그럴듯해 보이기는 하는데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고요. 만약에 저하고 생각이 다르시면은 그거는 제가 틀린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또 누구를 만났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만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 군데 가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이재명 대표를 비교하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뭐 또 이렇게 주절주절 뭐 이야기를 갖다 해야 되나? 어찌됐든지 간에 저는 어떤 생각을 갖다가 하냐면 한동훈과 이재명처럼 서로 간에 너무 극과 극으로 이렇게 대비가 되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동훈과 이재명은 공통점은 있죠.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법조인이라는 공통점은 있어요. 그런데 법조인이라는 공통점 외에는 공통점이 제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일단은 성장 배경 자체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냥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잘 자라가지고 그냥 무난하게 뭐 이렇게 뭐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이 이렇게 크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큰 공부하는데 걱정 없이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서울대 들어와가지고 또 고시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시험도 빨리 붙고 그 다음에 이제 공직에 나아가가지고 쭉쭉쭉 그렇게 정상적인 궤도를 밟은 사람.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어땠습니까? 그 아버지하고 사이도 제가 봤을 때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공장 다니고 뭐 여러 뭐 또 공장 형들한테 두들겨 맞기도 하고,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인간 승리죠. 저 같으면 저런 환경에서 저는 사법시험 못 붙었을 것 같은데, 저런 환경에서 저는 대학도 변변히 못 갔을 것 같은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불굴의 의지로 이겨내고 사법시험까지 붙고, 그 다음에 왜 판검사를 갖다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 판사는 몰라도 검사가 성적은 충분히 됐었을 것으로 본인도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반골 기질이 처음부터 있어서 그랬나? 어찌됐든지 간에 공직에는 나가지 않고 변호사를 갖다가 쭉 했는데, 아니 처음부터 변호사를 갖다가 하셨으면 끝까지 변호사 해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재명 대표 정도 되면 변호사도 잘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었을 것 같은데, 근데 변호사에 별로 취미가 없었던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변호사 시작하자마자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도 좀 잃고 막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 다음에 저도 변호사지만 변호사가 이렇게 쭉 하다 보면요, 이게 힘들어요.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변호사 이렇게 쭉 했지만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제 저도 방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 탓할 것도 아니네. 본업에 더 충실해야 되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그건 서 변호사도 마찬가지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재명 대표는 그러다가 변호사를 어느 정도 하다가 정치의 뜻을 품고 시장 선거부터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이재명 대표의 대부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김인섭이라고 한 사람인데, 김인섭 씨가 이재명 대표 보고, 야, 네가 무슨 변호사나 하지, 네가 무슨 그 시장 한다고 그러냐? 너는 그냥 시민운동이나 하면서 변호사나 하면서 야, 돈이나 벌고 그렇게 살아라. 내가 봤을 때 너는 시장하고 정치할 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대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어떤 사람입니까? 불굴의 의지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김인섭 씨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든 말든 시장이 딱 됐는데, 그렇게 가지고 한 명은 그 여당의 비대위원장 실질적인 당대표가 됐고, 또 한 명은 여당의 대선 후보였다가 지금은 신분이 야당의 당대표가 됐는데, 너무너무 두 사람이 대조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한 명은 검사였잖아요. 또 한 명은 검사를 사칭했잖아요. 그게 너무 웃긴 것 같아.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딱 나와가지고 그 이재명 대표 검사 사칭하신 분이잖아요. 이렇게 딱 이야기하는 게, 아니 저 같은 사람이 그 한 명은 검사고 한 명은 검사 사칭이고 이러면 그나마 낫겠는데, 평생 검사만 한 사람이 비대위원장 딱 돼가지고 나와가지고 한 사람 보고 야당 대표 보고 검사 사칭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별로 이렇게 유쾌하지 않았을 것 같다. 그 다음에 나이 차이가 한 명은 70년대 X세대고 또 한 명은 586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지금 새로움을 갖다가 상징하는 X세대인 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그야말로 구태의연한 나이가 50대, 60대, 지금 586이 아니라니까요. 586하고 686이 지금 짬뽕이라니까요. 송영길, 김민석 이런 사람은 586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60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586 아니고 686이고, 저 같은 사람이 586이에요. 그러니까 60년대, 80년대 태어난 사람들의 절반은 586이고 나머지 절반은 686이야. 그러니까 5.586들이라고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나이가 50, 60 됐다고 그래가지고 구태의연하다고 그러니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송영길 국회의원 몇 번 했습니까?
5번 했잖아요. 5번 했으면 20년 동안 울고 먹을 만큼 울고 먹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구태의원 하다라고 하는 거고, 거기에 비하면은 이제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굉장히 참신한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공익의 상징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게 퍼블릭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에요. 퍼블릭 인터레스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취임사에서도 제가 꼼꼼히 읽어봤는데 공익을 우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비대위원을 갖다가 선임할 때에도 공익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비대위원으로 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제가 봤을 때에는 사익을 추구해도 어떻게 저렇게까지 추구할 수 있을까? 사익 추구의 끝판왕 아닌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이 저는 지금 김동연 지사가 경기도 지사하면서 법인카드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만 확인을 해도 이재명 대표하고 현저하게 비교가 될 것이다.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법인카드 쓰지 않겠습니까? 법인카드 써야죠. 시장인데 사람 많이 만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이런저런 필요한 경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후배 시청 공무원들, 도청 공무원들 격려도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법인카드 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같이 쓰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법인카드를, 저도 이제 국방부에서 공무원하고 그랬기 때문에 법인카드 저한테도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법인카드 잘못 썼다가 진짜로 망신당한 경우를 한두 번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로 법인카드는 뭐랑 똑같냐면요, 반지의 제왕에 나온 절대 반지랑 똑같은 거예요. 이 법인카드를 갖다가 이렇게 딱 보면, 이 요망한 것, 딱 그 생각이 들면서, 이게 공짜인데 내가 이거 긁으면 되는데, 긁으면 다 커피도 마실 수 있고 뭐 이것도 할 수 있고 머리도 감을 수 있고 샌드위치도 먹을 수 있고, 그런데 거기에 마음을 갖다가 딱 두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이재명 대표 같이 되는 거예요. 진짜 전국에서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수 있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 그 다음에 법인카드가 공무원한테만 있습니까? 제가 삼성 다닐 때 삼성 변호사 했는데 그때도 저 법인카드 있었거든요. 모든 그 법인카드를 소지한 사람들은 이 법인카드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요 법인카드를 그런 식으로 쓰지 않았다라고 하면 지금 제 생각에는 대장동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은 이재명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 제가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0.73% 큰일 날 뻔했는데, 그러면 어디서 그 강한 모멘텀이 있었는가, 어디서 가장 큰 게 있었는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대장동이었어요. 그래, 대장동 딱 떠오르는 거 보고, 왜냐하면 대장동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하다가 경기도지사 됐잖아요. 그런데 경기도지사 할 때 경기도지사 선거하면서 가장 큰 성남시장으로서의 이재명의 업적으로 된 것이 그게 대장동이었어요. 그때 5,500억 넘는 돈을 성남시 시민들한테 돌려줬다라고 이렇게 광고하다가 그게 공직선거 위반으로 이렇게 걸렸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거 무죄가 나왔는데, 왜 무죄가 나왔느냐? 그때는 법원도 속아가지고 5,500억 정도 남았겠지 대장동에서. 그런데 왜 고발을 갖다 당했냐면, 그게 성남시 시민들한테 돌아갔다라고 한 이익이 5천억인지 1,000억인지 2천억인지 어떻게 하느냐, 그걸 갖다가 상대방 후보 측에서 이거는 거짓말이다라고 했는데, 대법원 판결을 갖다가 보면 1심, 2심, 3심 다 판결을 갖다가 보면 얼추 맞는 것 같다. 한 5천억 정도 이것저것 터널도 뚫고 현금으로 1,800 얼마 받고, 그게 지금 다 범죄 혐의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경기도지사 선거할 때에는 그런 것 같다. 그랬던 성남시장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할 때는 대장동이 나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했으면서, 경기도지사 출신의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은 이 대장동의 몸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윤석열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김용이 윤석열 대통령의 분신이라는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말을 꾸며대도 어떻게 저렇게 꾸며대나, 저는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가 대장동,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 생각에는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 그래가지고 부동산이 엄청나게 집값이 뛰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벼락거지 된 사람들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민심이 확 돌아섰죠. 그 다음에 제가
세 번째로 생각한 거는 법인카드였어요. 이 법인카드가 그때는 지금 뭐 일제 샴푸 이건 나오기도 전이었는데 이것까지 나왔으면 더 뒤집어졌겠죠. 그때 법인카드가 어떤 법인카드였느냐?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로 뭐 초밥도 사 먹고 뭐 소고기도 사 먹고 뭐 회도 사 먹고 뭐 동서남북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육해공군을 갖다 다 망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다 그 돌아서게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네 글자로 정리를 갖다가 했었어요. 부대 법카로. 그래서 부동산, 대장동, 법인카드 이렇게 이 세 가지가 가장 그 결정적인 이재명 대표의 표를 이재명 후보의 표를 깎아먹은 것이 아니었는가 저는 어쨌든 그런 생각을 갖다가 했는데 다시 이제 한동훈과의 그 비교로 돌아와 보면 한동훈은 나라 돈을 아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법무부 장관으로서 나라 돈을 아끼려고 했던 게 제가 생각나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미국 갈 때 퍼스트 클래스 탈 수 있는데도 안 탔잖아요. 장관은 1등석 타도 되거든요. 그 우리나라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임 장관들 대표적으로 박범계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 미국 갈 때 다 1등석 탔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비즈니스석 탔다고요. 뭐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끼케야 한 돈 1,000만 원 되나? 뭐 몇백만 원 되나? 그런데 그 돈이라도 아껴야 된다 해가지고 비즈니스 클래스를 탔고 두 번째 법무부 장관 한동훈은 하지 않은 게 있어요. 막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업적집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업적집이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역대 법무부 장관들은 본인이 법무부 장관 하면서 본인이 행한 업적을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법무부 장관에서 퇴임할 때 증정식을 갖다가 받는다. 저도 이거 몰랐는데 이 업적집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1번 추미애, 2번 박범계. 그런데 이 업적집 만드는데 돈이 얼마가 드느냐?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뭐 천몇백만 원 들었다고 제가 기억하고 박범계는 그거보다 좀 얇게 만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돈 1,000만 원 조금 안 되게 들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라고 해가지고 누가 저한테 아 장관님 그동안에 진짜 1년 넘게 고생하셨는데 그 1년 넘게 우리 법무부를 위해서 그 업적이 대단하십니다. 옛날 원님들한테 송덕비 세우고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속으로 이렇게 웃으면서 아이 뭐 이런 걸 다 괜찮은데 그러면서 쓱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집에다가 가보로 딱 해가지고 정혁진 업적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혁진 법무부 장관 업적집. 그러면 내가 법무부 장관 했는지 안 했는지 누가 어떻게 알아? 근데 우리 집에 이게 딱 있으면 저 양반이 법무부 장관 하셨었나 보다. 20년 뒤 30년 뒤에. 이런 것들을 한동훈 장관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퍼블릭 마인드와 퍼블릭 인트레스트에 대한 민감한 게 있는데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법인카드 가지고 다른 거 다 떠나가지고 뭐 공무원 뭐 저희 사무관 주무관을 뭐 그냥 본인의 그냥 비서같이 썼느니 많으니 뭐 그 사람이 뭐 속옷을 겠느니 마느니 이런 것들 뭐 떠나가지고 어떻게 일제 샴푸를 갖다가 법인카드로 썼나? 저는 다른 건 다 용납이 돼도 뭐 봉지커피도 법인카드로 샀다면서요. 뭐 그런 거 오케이 뭐 그렇다고 치는데 그런데 어떻게 샴푸를 차라리 독일제 샴푸를 갖다가 샀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화가 나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결정적으로 이렇게 딱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한동훈 장관은 정직하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장관할 때나 뭐 그 이전에나 거짓말한 거 제가 그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거짓말한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존경한다니까 존경한 줄 아느냐 그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불체포 특권을 갖다가 사용하지 않겠다고 그 후보 때부터 그 다음에 당대표 연설까지 했으면서 결국은 사용하고 그 다음에 범죄적인 거짓말까지 했잖아요. 선거할 때 허위사실 유포해가지고 한 번은 기소돼서 그 무죄가 나왔지만 그러면 좀 정신 차리고 그 다음부터는 선거할 때 허위사실 공표를 하지 말아야지. 경기도 지사 할 때 허위사실 공표해가지고 기소가 됐던 사람이 대선에서 또 허위사실 공표해가지고 또 재판받는다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가장 그 질이 나쁜 건 뭐냐면요. 위증이에요. 위증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재판부를 속여가지고 재판의 결과를 바꾸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고면 패소해야 되는데 승소해서 물어줄 돈 안 물어주게 하는 거고 피고면
패소해가지고 돈 물어줘야 되는데 물어줘야 될 돈 안 물어주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거는 형사에서는 나쁜 짓을 했으면 처벌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위증한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범죄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 해가지고 위증을 그 거짓말 했음에 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해서 그 범죄로부터 벗어나서 형사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굉장히 나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를 3종 세트로 저지른 것이 결국 누군가? 이재명 대표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이러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당대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도 아닌 다른 진짜 이낙연 대표부터가 용납이 안 된다. 일단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